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느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은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특송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합니다. 우리 에스더와 비아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에스더부터 준비됐습니까? 네, 옷을 막 벗고 막 그러는데. 네. 네, 됐습니다.
비야 나오세요. 그냥 일자로 써서 포인트로 넣어줘야 돼요. 빨리 와요. 박수. 이렇게 박수야. 율동 준비. 야.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개척 1년 반 만에 이 정도입니다. 우리 에스더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거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1년 반 걸립니다. 우리 남성 두 분이고요.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하더니 오늘 드디어 나와서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었어요. 아우 비아는 뭐 우리 좋고 그 형탁이 몸이 저렇게 잘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발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아 좋습니다. 저기 우리 누구지 어디야 저기 태욱이 태욱이 몸에는 기름을 좀 더 쳐야 되겠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 뭐 특송하려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심읍시다. 예, 다시 심읍시다. 추수감사절인데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는 게 아니고 다시 심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시 심자. 자 우리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좀 해놓고 봄에 이제 심은 것들을 열매가 봄에 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가을에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맞춰서 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수확을 하죠. 그래서 첫 수확, 감사 이것을 한 데서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뿌린 대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인 것은 그죠? 그때 뿌렸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어떻게 잘 아세요? 도랑 치고 어이구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요즘 그죠? 어쨌거나 고사성어에 인과응보다 이런 얘기. 인과응보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다, 업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매스컴에 혹시 이제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매스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매스컴이나 서점가에 요즘 노벨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그죠? 서점에 가면 디지털이 아니고 이런 아날로그로 된 책이 불티나게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이름은 한강입니다. 예, 노벨 문학상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상입니다. 예, 한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성 최초 저기 나왔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여성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름이 헬렌 켈러가 평화상을 수상했을까요? 예. 맞추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채식주의자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정답은 1905년에 수상한 베르타 폰 주트너란 여성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죠. 이걸 못 맞히라고 제가 문제를 내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고 거두. 여러분 노벨상도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노벨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그냥 타나요? 오래전부터 심고 또 심고 그죠? 그런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열매로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노벨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노벨.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스웨덴의 발명가라고 합니다. 발명가. 자, 그래서 노벨은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노벨이 생각합니다. 이 재산을 뭔가를 심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벨 재단을 만들고 문학, 평화, 화학, 물리학, 생리의학, 그다음에 경제학까지 추가를 해서 그런 분야에서 인류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수여하고 상금까지.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화로 약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억이 딴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14억 하니까 와 소리가 나오네요. 20억? 14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그 돈의 목적은 아니었겠죠. 뭔가 자신의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겠죠. 자, 근데 뭔가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좋은 목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인류의 공헌이 아니라 인류의 파괴가 그 근원이 났습니다. 노벨상에 지금.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벨의 발명품을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게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함에 있어서 공사장이나 이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독점 공급을 한 거죠. 많이 쓰여서. 그래서 천문학적인 이 시대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노벨의 목적과는 다르게 아주 인류에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진이 쫙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왔습니까? 예, 보입니까? 앞에 살짝 좀 조명을 꺼주시고. 자, 이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으로 사용된 전쟁이 있습니다. 1870년도입니다. 독일 통일을 그죠? 염두에 뒀던 독일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이 나라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인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앞세워서 이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패배를 했을까요? 프랑스죠. 그 프랑스가 자기들이 이제 멸망을 했죠.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를 앞세우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 알프레드 노벨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을 뭐라고 했냐? 죽음의 상인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다이너마이트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패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돈을 벌고 그래서 죽음의 상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은 뭐냐면 노벨이 이 죽음의 상인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별명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별명이 죽음의 상인이라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어. 내가 죽어야 부고잖아요.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 기사를 그렇게 낸 거죠. 어떻게 냈냐?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이 부자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이런 기사를 프랑스에서 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노벨이 보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 형이 죽은 부고를 노벨이 죽은 걸로 잘못 해석해서 한 거죠. 자, 근데 이 기사를 접한 노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죽여? 부고를 날려? 이것들이라고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이 되버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인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에 해를 끼치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인류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고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벨은 이게 아니다. 다시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자기의 유언장을 고쳐 쓰게 됩니다. 그 유언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읽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 재산을 누구에게 뭐 3억씩, 12억씩 주겠다는데 뭐 읽어야 뭐.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국적과 성별에 상관없이 문학과 평화와 물리학과 화학, 생리의학, 경제 분야에 이때는 경제가 없었습니다. 경제학은 나중에 다시 된 겁니다.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을 만들고 큰 상금도 주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하라. 요 간단한 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래서 1901년에 노벨상 첫 번째 수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노벨 평화상 제1호. 이름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앙리 듀낭. 적십자를 만든 앙리 듀낭이 1회 평화상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노벨의 유언처럼 이 노벨상의 수상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노벨상이 전부 인류에 공헌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919년입니다. 노벨 화학상 독일의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수상을 합니다. 자, 이 하버는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하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여러분 비료를 화학 비료를 생산해서 인류의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 기아를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해내는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버는 자신의 하버법으로 또 다른 걸 심게 됩니다. 그게 뭐냐? 1919년 하면 언제입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시기였죠. 이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에 사용된 치명적인 독가스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겁니다. 이 가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독일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용 화학무기를 만드는데 공헌을 해서 별명이 뭐냐? 화학전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국은 독일인데 이 사람의 원래 태생은 유태인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나치당이 하버를 계속해서 홀대를 하죠. 우리 일제치하에서 조센쟁 하듯이 그렇게 돼 있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이 다 유태인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 나치당에 다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자기가 만든 가스에 중독돼서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의 화학상의 결과가 독가스였다면 1921년, 22년, 39년의 노벨 물리학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자, 이분들은 핵무기를 만들었죠. 핵을 만들었는데 핵을 심게 됐죠. 2차 대전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어서 민간인만 14만 명, 이 중에 3만 명이 한국인이었어요. 민간인만, 군인 빼고. 나가사키에는 7만 명, 조선 사람들이 10,000명 정도의 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결과가, 이런 열매가, 열매라 하니까 참 이상한데요, 심어서 노벨상의 열매죠. 1956년에는 노벨 물리학상 윌리엄 쇼플리라는 사람, 존 바딘이라는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 트랜지스터 라디오 옛날에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래된 조그마한 라디오, 트랜지스터 들고 다니고 했거든요. 마이마이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 그 전에 트랜지스터, 다음에 마이마이, CD 플레이어, LP 플레이어. 지금 뭐요? 이게 아예 이런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귀에 꽂고 다니고. 그 제일 초창기 버전이 이겁니다. 참 잘 심었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뭘 했냐면 군사 장비에 다 재료로 쓰게 됩니다.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가서 파괴하고 이런 것들로 다 사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도 여기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GPS, 그죠? 이게 전부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 위치 추적 이런 것들. 여러분 핸드폰 위치 추적 되죠? 네. 아인슈타인이 심은 겁니다. 진짜. 이게 이제 열매들이죠. 또 1964년 노벨 물리학상 3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 개발했냐? 메이저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메이저가 뭐냐? 사진에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1964년에 메이저를 개발해서 상을 탔는데 이거의 열매가 언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혹시 아이언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병력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아무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이언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날라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오면 버튼만 누르면 아이언돔이 가서 바로 미사일을 100개면 100개가 다 절대 한 발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살짝
문제가 생겨서 막 낙하산 타고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레이더에 안 걸리고. 이것이 언제 개발된 거예요? 64년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아이언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 돔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이언 빔. 다음 사진은 네, 빛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언 빔. 이거는 그냥 미사일을 저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빛을 딱 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돈도 쌉니다. 요거 한 번 쏘는데 한 3,000원. 미사일 한 방 쏘는데 몇 천만 원이거든요. 아이언 돔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아이언 빔은요. 한 방 반짝하는 데에 3,000원,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전쟁 무기에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지금 그죠? 조기 도입을 해서 실행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발표를 실제 했습니다. 건들리면 다 죽습니다. 폭발을 하는 게 아니고 빛만 싹 지나가면 비행기가 녹아버립니다. 그대로. 그만큼 무시무시한 무기가 이건데 이게 언제 발명이 된 거라고요? 1964년 노벨상의 결과물입니다. 자, 2010년 가깝죠. 안드레 가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탄소를 이용해서 그래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탄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탄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연필입니다. 흑연.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소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거든요. 이 탄소는 가장 연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끌어도 끓기잖아요. 이거를 압축해서 나온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다이아몬드. 그렇죠. 자, 이걸로 뭘 만들었냐? 지금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화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사용대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가냐? 얇은 방탄들. 총에 맞아도 너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신소재를 꿈의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노벨 물리학상 자들의 결과물이 이제 이런 걸로 전부 다 어디에요?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4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제플리 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플리 힌턴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화학상은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두 분이 공동 수상이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알파고를 만든 사람. 둘 다 구글에 소속해 있다가 저 사람은 구글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자, 근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열매를 맺느냐인데 지금까지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게 기초 과학 분야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 이분들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닌데 이 상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컴퓨터 학자예요. AI의 대부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과학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컴퓨터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초 과학자들이 상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의 AI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수상 소감으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이 AI의 기술 발전이 나는 두렵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보다 절대 똑똑할 수는 없다.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자기가 만든 사람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은 구글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이 AI의 위험을 다룰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인류는 힘들어진다. 폭탄 하나만 만들어도 인류가 저렇게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걸 또 심었을 때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를 지금 수상소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AI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을 겨냥하는 인간이 나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는 자기의 목적이 잘못된 상태에서 씨앗을 심으면 결과도 그 목적에 따라 흘러가겠죠.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노벨상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전쟁을 막 그죠? 다이너마이트로 전쟁 치는 시기인데 또 한쪽에서는 평화의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여성이 자신의 책으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 평화 운동가가 누구냐? 아까 소개했던 이 베르타 주폰트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타라는 여자는 오스트리아인 여성인데 사실은 동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평화주의자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국제평화협회도 만들고 평화운동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노벨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단 일주일간 노벨 사무실에 알바를 했습니다. 단 일주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사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친구가 어느 남작집에 알바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남작집의 연하 아들에게 눈이 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근데 자기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극히 반대를 합니다. 너는 안 돼. 근데 둘이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남작이 뭐라고 했냐면 베르타한테 종이를 한 장을 내밀면서 너 이거 보고 저쪽으로 가. 그 종이에 뭐라 적혀있냐면 자기 알바를 구합니다. 오실 분 얼른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타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있을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일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겸사겸사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을 쓴 사람이 누구냐? 노벨입니다. 노벨이 알바를 구한다는 그 용지를 갖고 여기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래도 일주일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 사람이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하의 이 아들이 아르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르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요. 노벨도 하나 보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딴 데 있으니까 당신한테 일하러 갈 테니까 그냥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이 두 통의 편지를 함께 받고 결론을 노벨에게 있을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누구를 택했을까요?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퇴사를 해도 노벨하고 계속해서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이 베르타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사후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오명을 어떻게든지 떨구고 싶었던 이 노벨은 이 평화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 친구랑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평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901년이 첫 번째고요. 1905년에 이 여성이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그 평화의 노력이 사실은 실제적인 노벨상의 제정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서울의 광화문에 엄청나게 큰 집회가 열립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집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 간다고 봅니다. 관광버스를 빌려가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길래 저기서 또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차가 이제 넘어갑니다.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이제 1년차가 넘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심었길래 또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노벨이 그 씨앗을 심을 때 분명히 이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또 심고 또 심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가 이런 목적을 갖고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요, 다르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류 공헌이라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속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심을 받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백성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목적 따라 사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저는 추수감사절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감사를 또 하라고 또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특히 우리 교인들은 무슨 절기 행사나 지금 이때쯤 되면 감사가 아니라 더 화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꼭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옵니다. 못 간다고. 화가 막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드렸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있고요. 또요, 잘 지내다가 또 오늘 아침에 싸웁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빠차차차차. 항상 이 뭔가 이 트러블이 생기는 게 꼭 오늘 아침. 그러니까 감사하다가도 꼭 오늘 아침에 감사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보면 딱히 감사한 인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교회 오면 또 감사해라고 억지로 날 구원하신 감사했어. 차라리 그냥 화를 내라. 화를 내 그냥. 억울하다. 울어라 그냥. 차라리 그런 날이 되면 더 우리 마음과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억지로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오늘 교회에 와서 억지로도 감사했는데 중요한 건 내일부터 감사할 일이 또 전혀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가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한 해, 두 해 이어왔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전도서, 성경 전도서를 계속해서 낭독을 합니다.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자, 여러분, 전도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뭐냐면 뭐 헛되고 인생 살아보니 다 헛되다 뭐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추수감사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그걸 계속해서 낭독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였을까?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라 뭐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계속해서 읽었다는 것은 인생의 종말론적인 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감사할 것을 찾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50년, 30년, 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중요한 건 추수감사절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이거를 자사손손 대대로 흘려보내고 기억하고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흥남부두에서 그죠? 고생을 하면서 동생들 막 잃어버리고 부산의 고뿐이네라는 거를 끝까지 지켰던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돌아올까봐 아버지가 너 동생들 잘 봐라 이 한마디로 그냥 그죠? 그 어린애가 동생들 지키고 잊어버리고 그죠? 잊어버린 그 죄책감으로 그거 기다리고 그 꽃분이를 하나를 기억해서 동생이 꽃분이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나이가 70, 80이 다 되고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진을 어릴 때 5살 때 받았던 그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내 잘 살았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내 잘 살았지. 그러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70년, 80년 살았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아버지, 내 잘 살았지. 네. 이러고 결론을 맺고 다 내어줍니다. 고분이도 팔고 이것도 팔고 지금까지 지고 살았던 거 다 팔고. 여러분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죠?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가 하나도 있을 날이 없을 만큼 살았어요. 맨날 전쟁이고 차별금지법이고 그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저들이 또 차별이라고 금지법을 다시 만들자라고 추가를 하자고 할까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심었길래? 그 얘기거든요. 차별하지 말자는 게 법에 있는데도 이게 부족하니까 또 만들자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심었을까요?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죠?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죠? 감사할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과 30년 살면서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겠죠.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당신 만난 거다. 그죠? 안 만나서 못 될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옆에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이다. 여한이 없다. 감사하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데 저는 반장도 한 번 못 돼가 이런 거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뭐 이런 거를 생애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랬거나 말거나 지금 뭡니까? 다시 심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노벨처럼 유언장을 고쳐서라도 한번 감사생명이 나오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도 계속 불평의 인생이었어요. 불평을 계속해서 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다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평이 있는 사람 430만 명을 이끌고 그죠? 출애굽을 했던 이 지도자 모세도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안 된다라고 했죠.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3번 하는 게 나오는 그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느보산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뭘 듣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웠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120년 동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쉬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어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뭘 고백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거 감사합니까? 나를 왕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인생 아닙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심어야 됩니다. 거둘 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심으면 됩니다. 다시 심읍시다. 다시 심읍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옛날 기억하라. 역사를 돌아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살펴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고백하는 올해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이 고백을 다시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맺을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다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없네요. 원망이 더 많이 오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도요. 억지로 앉아있고요. 차라리 울고 싶고요. 우울하고요. 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낸다는 것이 참 웃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나의 고백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로 고백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고백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거둘 게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감사로 심는 이번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